이동형 뉴스 정면 승부.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동형입니다. 잊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법농단 여전히 진상규명이 진행 중입니다. 이 사법농단은 법정에선 많은 이들의 운명을 바꿨는데요. 그중에 한명숙 전 총리도 있습니다. 짧지 않았던 2년 동안 정말 가혹했던 고통이 있었지만 새로운 세상을 드디어 만나게 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한만호 비망록과 사법농단으로 드러난 사실들을 토대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의 재조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과 이야기 나눠봅니다. 인천 관내 고등학교 3학년 학생 2명의 추가 확진이 발생해서 해당 학생들이 재학하는 고등학교를 포함하여 등교하지 말 것을 신속하게 안내하고 원격 수업 연장 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등교 개학 이후 마치 기다렸다는 듯 확진자 증가폭이 커졌습니다. 각급 학교도 비상이죠. 인천시는 66곳의 고3 학생 전원을 귀가 조치시켰는데요. 오늘의 이슈들 모아서 기자 언박싱에서 전해드립니다. 인생 위기에 놓여있는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울려 퍼지게 하는 마이크의 역할을 충분하게 해야 하는 것이 정당의 역할이고, 슈퍼여당의 시대가 된 만큼 더불어민주당이 개혁의 시간에 충분히 개혁을 완수하는지 또 방향은 맞는지 정의당이 방향타 역할을 하겠다고. 사실상 이번 총선에서 쓴맛을 본 정의당, 데스노트의 위력도 민생을 대표하던 이미지도 흔들렸다는 평가도 있습니다만 새로운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신임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3부에서는 영화 기생충 번역의 숨은 공신으로 알려진 번역가 달시 파켓, 이분이 집행위원장으로 있는 들꽃 영화상 이야기 오동진 영화평론가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들어보고요. 또 황교익 칼럼니스트, 강용주 안아파 의원 원장이 들려주는 5.18의 상징적인 음식 주먹밥 이야기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YTN 라디오 앱으로, 또 유튜브로, 팟빵 라이브로, 그리고 94.5MHz FM 라디오로 듣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5월 20일 목요일 이동희 뉴스 정면 승부 시작합니다. 한명숙 전 총리의 뇌물수수 사건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2007년 당시 민주통합당 대통령 후보 경선을 앞두고 한신건영 대표였던 고 한만호 씨로부터 9억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사건인데요. 최근 뉴스타파가 고 한만호 씨의 비망록을 공개하면서 여권 내에서 한명숙 전 총리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공식으로 언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열린 법사위에서도 뜨거운 쟁점이 됐는데요.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고 한만호 씨 비망록 관련 진상조사와 검찰 개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박주민 최고위원 연결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박주민 의원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스타파가 공개한 고 한만호 씨 비망록 전체 분량이 한 1200페이지가 넘더라고요. 상당한 분량인데 네. 지금 언론에 공개된 것은 그중 일부만 공개됐습니다. 네. 그 공개된 내용을 보면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조작 사건이고 검찰이 이것을 만들어냈다, 다 답을 정해놓고 이끌어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네. 예, 그 내용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보도를 통해서 저도 접했는데요. 보도 자체에서 소개된 내용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죠. 예. 그래서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확실한 조사, 확인이 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을 보면 다른 사람을 이용해서 회유하기도 하고요. 검사가 직접 협박하기도 했고 그 남은 뭐 형기 이런 것 가지고 말이죠. 이 검찰로서는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한 것 같은데 만일 주장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이런 말이 왜 밖으로 나오지 않았었던 걸까요? 실제로는 이제 이 비망록이 관련 사건에서 증거로 제출이 됐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뭐 그 당시에 재판부라든지 검찰이라든지 사건 관계인들은 봤다는 건데 왜 이게 언론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나왔는지는 저도 좀 의문입니다. 예. 지금 일단 그 뉴스타파 보도를 보면 재판부에 제출된 한만호 씨 비망록은 조금 짜집게 한 내용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유리한 것을 추려서 검찰이 재판부에 제출했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런데 오늘자 조선일보 보도를 보면 한만호 비망록이 이미 재판부에 들어갔고 그 재판부가 그걸 다 봤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린 거기 때문에 재판이 문제없다. 또 이런 식의 보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또 진영 간의 싸움으로 번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저도 그 문제의 기사를 좀 한번 봤거든요. 예. 검찰 측 입장을 전달하는 식으로 방금 하신 말씀을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예. 이미 증거로 제출됐었고 그래서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거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비망록이라는 것이 새로울 것도 없고 의혹을 가질 것도 없다. 이렇게 검찰 측 입장이라고 소개가 돼 있던데 예. 문제가 되는 것은 저희가 그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새로 알게 된 사실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사법농단입니다. 2018년도에 많이 공개됐었던. 예. 그 당시에 그 법원이 자체 이제 TF를 구성을 해서 이제 조사를 했는데 그 TF에서 공개한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이 196건이었습니다. 예. 이 중에 적어도 2건 이상에서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을 언급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근데 언급되는 내용이 뭐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지금 상고법원을 도입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여당과 청와대를 설득해야 되고 예.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그 설득의 키가 될 수 있는 사건이다라는 거예요. 예. 그 문건 내용은 한명숙 사건이 무죄가 난다면 상고법원이 힘들어진다 이런 이야기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예. 대국회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에서는 좀 더 그렇게 구체적인 표현이 담겨 있었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이후에 드러난 이 사법농단 그리고 사법농단에서 나왔던 이 문건들과 합쳐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검찰이 이 비망록이 엄격한 사법적 판단을 거친 것이다라고 했던 부분이 예. 맞느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럼 재판부 쪽에서는 그 상고법원 때문에 그 문건을 보면은 그렇게 네. 재판할 수도 있었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검찰은 그러면은 그 한만호 비망록에 보면은 이게 협박하고 이렇게 회유해서 증거를 조작한 건데 뭐 몇십 차례 불러가지고 우리가 불러주는 대로 너는 이야기만 해라 뭐 이런 거죠. 그랬던 이유는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겁니까? 어떻게 보고 계세요? 글쎄 그런 부분도 이제 조사를 좀 해봐야 명확하게 확정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비망록 자체에 나와 있는 내용은 선거 개입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읽혀지죠. 예. 특히 이제 비망록에 적혀져 있는 내용 중에 뭐 서울시장 선거는 하나만화일 것이다라고 하면서 막 웃고 예. 이랬던 내용이 담겨 있다는 거잖아요. 예. 물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은 뭔가 정치적 의도, 특히 선거에 개입하려는 의도 이런 것들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런 의혹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이 사건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사건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럼 민주당 입장은 재심을 하겠다는 이야기십니까? 사실은 뭐 저희들이 뭐 이거를 재심으로 가져가겠다 뭐 이런 구체적인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예. 적어도 지금 드러난 의혹들 그리고 그 의혹들이 갖고 있는 그 중요성 이런 것들에 비춰봤을 때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파악돼야 된다. 예. 그 정도 현재의 입장입니다. 예. 그런데 이 비망록을 작성한 한만호 씨는 이미 사망해버렸지 않습니까? 네. 그 비망록 하나밖에 없는 상태인데 이게 재조사 들어가면 진실 규명이 가능해질 것인가 그런 의구심도 드는 건 사실인데요. 네, 뭐 비망록을 남겼지만 이제 본인이 이제 돌아가셨죠. 예.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제 뭐 아는 바로는 그런 비망록의 정확성에 대해서 진술해줄 다른 주변인들이라고 예. 제가 들은 바가 있고요. 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법원에서 어떻게 다뤄졌는지, 특히 비망록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적정했는지에 대해서는 뭐 지금 그 해당되는 판사들은 다
존재하고 있고 특히 뭐 예. 현직에도 있기 때문에 예. 진상규명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네. 아까 말씀하셨던 뭐 상고법원 입법 추진을 위한 BH 설득 전략 문건도 아직 있고 또 네. 한명숙 총리 판결 2주 전에 양승태 박근혜 독대도 있었고 말이죠. 네. 예. 그러면 그것은 뭐 그렇다고 보는데 이 검찰 당시 한명숙 사건을 담당했던 검사들이 지금의 검찰 소위 말하는 실세들이란 말이죠. 뭐 윤석열 사단이라고 불리는. 그렇다면은 재조사 들어갔을 때 지금 네. 검찰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협조를 해주겠느냐 이런 의문도 생겨요. 뭐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뭐 지금 미리 예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예. 그러나 이제 정식적인 그 절차에 들어갔을 때 혹시나 뭐 만약에 뭐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협조를 좀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죠. 예. 그 검찰에서는 한만호 씨가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허위로 작성한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펴던데요. 이 비망록 내용의 진실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이 비망록뿐만 아니라 그 당시 수사를 둘러싼 정황이라든지 또 아까 말씀드렸던 사법농단 관련된 문건의 내용 이거 비춰봤을 때 이게 다 거짓말이다, 다 허위다, 뭐 다 소설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다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예. 그 한만호 씨 비방록 분량이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언론에 대한 비판도 조금 있습니다. 네. 그 언론이 검찰이 주는 내용을 그대로 받아 쓰는 것 아니냐.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언론이 권력의 나팔수라 해도 과장이 아니다. 뭐, 근데 최근에 뭐 유시민 전 장관 관련 채널A 사건도 그렇고요. 검찰과 언론의 유착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닌 게 아니냐. 이 한만호 비방록이 사실이라고 하면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사실 뭐 그런 그 내용도 담겨 있었죠. 예. 있었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최근에 이제 채널A 뭐 아직 뭐 다 진상이 규명된 건 아니지만. 예. 유사한 그 내용의 어떤 의혹들이 제기된 바가 있었고 또 그 전에는 또 언론인들의 자성을 다루는 여러 프로에서도 이 검찰과 언론의 유착관계에 대해서 다룬 적이 있었죠. 그래서 뭐 이런 부분도 차제에 조금 더 밝혀질 수 있다면 그래서 뭔가 좀 제도나 문화가 바뀔 수 있다면 좋겠다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21대 국회에 국민들이 뭐 많은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방금 말씀하신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러나 언론개혁은 뭐 법과 제도를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상 별로 없다고 보고요. 그건 뭐 언론 내부의 자정작용도 필요할 테고 뭐 소비자가 어떤 운동을 하는 것도 필요할 테고. 그러나 검찰개혁은 법과 제도를 충분히 고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177석의 거대 여당 민주당이 어떤 것을 준비하고 있느냐. 구체성으로 그런 걸 또 여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현재는 그 20대 국회가 통과시켰던 공수처법이나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의 후속 작업들을 좀 진행할 필요가 있고요. 예. 그 외에 저희들이 계속 얘기했던 몇 가지 제도 개선 측면들이 있습니다. 뭐 검찰 내부의 민주화를 위해서 사건 배당을 투명하게 한다든지, 검사들에 대한 여러 평가들 이런 것들도 좀 더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해서 좀 수평적으로 검찰 내부의 문화를 바꾼다든지 하는 작업들이 동시에 수반돼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 중에 이제 입법적으로 해야 될 부분들은 좀 골라서 입법적으로 하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될 겁니다. 근데 지금 7월에 공수처 설치가 예정돼 있는데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는 어떻게든 그 기한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요. 아시다시피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구성에서 2명의 위원을 야당이 추천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야당 쪽 협자가 필수적인 건 또 사실입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어떻게든 야당을 설득해서 방금 말씀하셨던 기한을 지키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보죠. 이거는 뭐 최근 현안 관계인데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한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검찰도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그 민주당 입장은 지금 정확히 어떻습니까? 뭐 당대표 입장 다르고 의원들 입장이 조금씩 다른 것 같긴 합니다만. 오늘 이제 강원식 그 수석 대변인 발로 입장을 낸 것이 현재 당의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 외부의 공익감사를 받기로 했고 또 관련 부처들의
감사나 점검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익감사 그리고 정부 부처의 점검 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적절한 행동을 취하겠다라는 것이 현재 입장입니다. 예. 네. 아까 저희가 언론개혁도 얘기했습니다만 윤미향 씨 사건 같은 경우에도 언론이 특정인을 어떻게 마녀 사냥하는 것이다 이렇게 혹시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저는 그렇게까지 보고 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좀 더 신중하게 언론도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라는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워낙 이 사안이 여러 가지로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30년간 진행되었던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어떤 인권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과도 연결돼 있고 일본과의 문제도 연결돼 있고 그러니까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접근해 주시면 어떨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공익감사나 또는 관련 부처의 점검 결과를 조금 기다려 주시는 것도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당에서 요구하는 국정조사는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걸 지금 논의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부 감사 등이 진행되니까 그 결과를 좀 기다려보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20대 국회는 끝나가니까 야당에서 만약에 국정조사를 하자 그러면 21대 국회에서 하자는 이야기일 텐데 21대 국회가 열자마자 국정조사 한다 안 한다로 싸우면 또 정쟁으로 그 국민들한테 비춰질까 봐 걱정은 조금 되긴 합니다, 사실은. 저도 그런 우려가 큽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신중한 정치적인 어떤 공방보다는 신중한 접근이 좀 필요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윤미향 당선인 그 언론 보도가 굉장히 많이 쏟아지는데 이것 때문에 그 우리가 오늘 이야기했던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은 약간 묻힌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이거 민주당 입장으로서는 계속 이 얘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희들은 이 사안이 중요하고 또 그다음에 이제 검찰 개혁도 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지속적으로 살피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현재 당의 분위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최고 위원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2부 기자 언박싱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YTN 이동의 뉴스 연구소 2부 시작합니다. 오늘 나온 뉴스들 언박싱해드리는 기자 언박싱. 오늘은 아주경제 김태현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김태현입니다. 방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검찰 서부지검에서 정의기억연대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방금 속보로 나온 건데요. 그 부실회계 의혹 등을 받는 정의기억연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마포구에 위치한 정의연 사무실에 수사관들을 보내서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검찰이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이 고발된 사건을 경찰에 내려서 수사 지휘하는 것도 아니었고 검찰에서 우리가 직접 하겠다 해서 바로 배당했고 바로 수사 들어갔네요. 그러니까 행동하는 자유시민, 법세련 이런 곳에서 쉼터 매입 매각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는데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과 비교해봐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사 결과는 좀 지켜봐야 될 거고요. 일단 윤미향 당선자는 스스로 사퇴할 생각이 없다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용수 할머니하고 대구에서 만났다는 이야기도 들립니다만은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면 다시 자세하게 여러분들한테 전달드리기로 하고요. 고3 등교 수업이 시작된 오늘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 2명이 발생해서 인천시 5개구 고3 학생들이 전원 곧바로 귀가 조치됐네요. 인천시 교육청은 미추홀구, 중구, 동구, 남동구, 연수군의 고등학교 66곳의 고3 학생들이 등교하자마자 모두 귀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생 2명이 그 미추홀구에 위치한 코인 노래방에 방문했다가 코로나19에 확진이 된 건데요. 이 노래방은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강사 A씨의 제자와 그의 친구가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 강사 참 이 동선을 거짓말하고 직업도 속이고 이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처음부터 다 얘기했다면은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것인데 확진을 그 거짓말이 사태를 좀 크게 만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른 지역에서는 고3 학생들이 다 등교했는데 인천 지역에서만 다시 돌아갔으니까
좀 안타깝네요. 근데 안성에서도 고등학교 등교를 중지하기로 결정했다면서요? 네, 안성은 학생들이 확진자로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확진자로 나온 사람들의 이동 동선이 아직 세부적으로 공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성을 대비하기 위해 조치를 내린 것인데 긴급회의 후에 이제 내일부터 등교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예. 자,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데 오늘 열렸죠? 네, 그렇습니다. 과거사법이나 N번방 등의 법안들도 있습니다만 청취자분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용 어떤 법안들이 있죠? 네, 공인인증서가 21년 만에 폐지가 됐습니다. 네. 그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된 결과인데요. 그간 공인인증서에 대한 불편함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그 보안성이 취약할 뿐더러 발급을 받는 데까지 대략 10단계를 거쳐야 했고요. 그 PC와 모바일 플랫폼 간 연동성 면에서도 불편한 점이 많았습니다. 예. 그 법이 통과되면서 이제 여러 가지 방안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것처럼 손가락 지문이나 예. 블록체인 등의 대체 기술을 사용해서 인증 선택권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이 컴퓨터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작업들 또 송금하신 분들은 다들 겪었을 텐데 몇 번씩 이 마우스 집어 던지셨을 것 같아요. 뭐 이거 깔아라 저거 깔아라 다 깔면 다시 처음부터 돌아가고 뭐 재부팅하고 뭐 너무 좀 왜 우리만 이래야 되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네. 드디어 공인인증서가 없어지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또 그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이거는 중요한 게 요금 때문에 중요하게 또 봐야 될 거죠 우리가. 네, 그 요금 인가제, 그러니까 개정안의 골자는요, 그 이동통신 시장의 가격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요금 인가제를 폐지한다는 건데요. 이게 기업과 시민단체 입장이 극명하게 좀 나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까지는 통신사에서 한 달에 이 정도 받겠습니다 하면 정부에서 그렇게 하십시오 이거였잖아요. 네,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인가인데 이제는 당신들 마음대로 하라. 이렇게 바뀌면 정부 입장은 각 통신사가 자신들의 고객을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경쟁적으로 가격을 내릴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고 시민단체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걸요. 담합해서 올리려고 그럴걸요. 이런 생각에서 부딪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원래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 뭐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하거나 기존 요금제를 인상할 때는 과기정통부에다가 요금심의위원회를 거쳐 장관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국회에서는 인가제가 통신사의 가격 담합의 주원인이라고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예. 시민단체는 완전히 통신요금 인상을 견제하는 하나의 장치였다고 설명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오늘 나온 시민단체들 말을 좀 인용을 해보자면 인가제 폐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기본요금 폐지를 포함한 이제 보편요금제를 통과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는 내용도 나왔습니다. 예. 어쨌든 지금 전 국민이 뭐 한 대씩 다 갖고 있으니까 네. 가게에 사실은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통신요금이.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동안 뭐 이 통사들이 많은 돈을 벌었던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앞으로 좀 더 논란이 논쟁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아까 우리 얘기했던 공인인증서 관련해서 유튜브의 군청이라님께서 공인인증서 개발하는 사람은 화장실 문도 공인인증서로 인증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동안 공인인증 때문에 화가 좀 많이 나신 것 같네요. 네. 자, 다른 얘기 봅시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오촌 조카 조범동 씨의 재판이 이제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죠. 지난해 언론이 들썩였던 사모펀드 관련 사건인데요. 재판에서 어떤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조범동 씨의 재판은 이제 검찰과 변호인 피고인 신문을 끝으로 이제 최후 변론과 검찰의 구형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재판에서는 조범동 씨가 대부분의 사건이 익선과 관련이 있다고 말을 했는데요. 예. 검찰이 기소한 핵심 혐의, 그러니까 10억 원 관련해서 정경심 교수와 얽힌 혐의가 이제 WFM의 자금을 빌려 돈을 갚은 내용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변호인이 WFM의 자금을 빌려 돈을 갚은 게 옳은 건가라고 물으니까 내 잘못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이게 당시에 익성 측의 의견을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익성 측의 의견을 따랐다고 하면 사실은 그 관련된 회사가 뭐 익성 것이다, 익성이 주인이다 이런 말로 들리기도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익성이 실소유주다라는 주장도 여러 차례 나왔었고요. 예. 그리고 조범동 씨가 코링크의 실소유주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 회사들이 사실 최초 보도 당시에는 정경심 교수가 이제 실소유주였다고 얘기가 나오면서 문제가 커졌었습니다. 검찰도 그렇게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근데 현재는 이제 코링크가 조범동 씨가 실소유를 하고 있다고 검찰이 주장을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주장 대부분은 이제 익성이라는 회사의 임원들의 증언에 기반을 좀 두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익성이라고 하면 이제 자동차 부품을 좀 다루는 회사인데 코링크의 투자 결정을 대부분 익성의 임원들이 결정을 해왔다고 주장들이 나왔었거든요, 재판에. 예. 근데 이제 익성의 임원들은 조범동 씨가 사실은 실질적인 소유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조범동 씨랑 크게 갈립니다. 예. 그러니까 2013년부터 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었는데 예. 2017년에 정경심 교수의 돈을 유치하면서 그 정경심 교수의 돈을 대여하면서 내가 그때부터 월급을 받기 시작했다라고 예. 조범동 씨가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정경심 교수와 얽혀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이야기한 거는 정경심 교수가 실소유다. 네. 그래야만 범죄 혐의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나오는 이야기를 보면 실소유주는 따로 있다. 그게 이제 익성이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 부분이 이제 양측에 좀 주장이 예. 오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재판부는 지금 양쪽 의견을 다 취합했으니까 네. 어떻게든 결론이 나겠네요. 그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 씨 간 금전 거래가 투자냐 대여냐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핵심 쟁점인데 예. 그에 대해서 검찰이 명확히 투자라고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는 못한 아직은 상태입니다. 못했다. 네. 그 투자라고 입증이 되면 검찰 측 주장이 맞는 것이고 네. 대여, 그러니까 빌렸다고 하면 정경심 측 주장이 맞는 쪽인데 네. 일단 검찰에서 불리한 증거는 이 조범동과 정경심 사이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증서가 이제 발견된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경심 교수가 대차 계약서죠. 그러니까 예. 내가 이만큼의 돈을 빌려주고 그 투자 수익이 아니라 내가 이자를 돌려받겠다. 그 대차 계약서라고 하면은 어떤 투자 수익이나 큰 이득을 받을 만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예. 네, 그 그러니까 부분은 네. 쉽게 말하면 소위 말하는 차용증이 발견된 네, 건데 맞습니다. 네. 검찰은 그 차용증은 조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면? 네, 그러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도 뭐 어쨌든 재판부가 제대로 판단하겠죠. 네. 이제 구형만 남은 거죠? 네, 그렇습니다. 결심공포만 있었던 거고. 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까요? 전주 부산 연쇄살인 피의자 신상이 공개됐네요. 네, 전북지방경찰청은 오늘 오후 2시에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고 피의자 31세 최신종의 신상을 공개했습니다. 예. 그 최신종은 지난달 14일과 18일 전주와 부산에서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하천과 과수원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이 됐었습니다. 예. 근데 경찰은 여죄가 있다고 좀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네, 금품을 갈취한 내용도 포함이 된 걸로 예.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1년 동안 이 최신종과 통신 기록을 했던 사람들 한 1000여 명을 지금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예, 여전히 다른 사건은 좀 없었으면 하는 또 바람이네. 지금 2명이나 피살됐기 때문에 네. 좀 더 지켜보죠.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면 듣죠. 수고하셨습니다. 오랜만에 정의당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4.15 총선에서 기대에 못 미치는 6석의 성적표를 받았고요. 심상정 대표는 스스로 이선 후퇴를 선언했습니다. 전면적 쇄신을 위한 혁신위원회 출범 계획도 내놨고요. 인천 남동구청장을 역임한 분이죠. 21대 총선에서는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한 배진교 신임 원내대표와 함께 정의당의 혁신 과제와 더불어 전국 현안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대표님 나와 계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배진교입니다. 예, 우선 당선과 더불어 원내대표 당선되신 거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런데 정의당이 조금 어려울 때 이 무거운 직함을 맡아서 책임감이 크시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이기도 하고요. 예. 또 총선 결과도 정의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뼈아픈 결과이기 때문에 예. 어깨가 무거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심상정 대표 임기가 아직 남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조기 퇴진하겠다. 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차원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까요? 선거 책임에 대한 판단은 아니시고요. 예. 이번 총선을 계기로 해서 어쨌든 전면적으로 당을 쇄신해야겠다라고 하는 인식이 좀 강하시고
또 오랫동안 새로운 리더십 필연이 지체되고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현실을 좀 능동적으로 바꿔 나가야 될 시점이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전당대회가 열리는 겁니까, 새롭게? 전당대회는 지금 8월 말 이내에 열게 되어 있는데요. 그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일단 혁신위원회를 가동하기로 했습니다. 혁신위원회를 가동한 후에 전당대회를 여는 겁니까? 순서가? 네네. 그러니까 17일 날 전국위원회에서 우리 당의 쇄신과 그다음 세대교체, 지도체제 등 리더십의 혁신 그리고 조직 혁신안을 마련해서 예. 8월 말 이내에 당대회를 개최하고 예. 그리고 거기서 마련된 지도체제 등의 방안에 따라서 조기 당직 선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 17일 전국위원회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혁신위는 이제 꾸려졌죠? 지금 혁신위원회는 전국위원들이 추천을 21일까지 하게 되어 있고요. 예. 추천된 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 시도당 위원장 연석회의에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혁신위원을 여성을 반 그리고 또 30%는 젊은 층 이렇게 하기로 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까? 혁신위원회의 역할이 그만큼 이제 크다는 측면이고요. 저희 당은 이제 공직선거의 경우에 50% 여성 할당을 하듯이 혁신위원회도 그래서 이제 여성을 50% 할당을 하고 앞으로 우리 당의 미래를 이끌어갈 2030 우리 활동가들의 의견들을 반영하겠다라고 하는 뜻인 것 같습니다. 예, 최근에 정의당의 총선 결과에 대한 평가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토론회가 네네.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어떤 얘기가 나왔습니까? 여러 가지 사실 이제 뼈아픈 얘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예. 생기발랄한 진보정당에서 낡고 노쇠한 정당으로 전락했다. 그다음에 정의당 스스로 거대하다고 착각하는 거대한 소수당을 자처했다라고 하는 아주 저희들 입장에서는 참 아픈 얘기인데 사실 좀 겁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내용이 다 사실은 아닌데 예. 그동안 이제 정의당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에 대한 어떤 이미지에 대한 평가이시고요. 예. 어쨌든 결과가 말해주는 또 평가가 있기 때문에 냉정하게 또 받아들이고 결국은 이러한 비판들이 정의당의 쇄신과 혁신의 어떤 출발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의당은 사실은 고 노회찬 의원과 심상정 의원 투톱이 대외적으로 상당히 알려졌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지난번에는 이정미 대표 체제로 이어졌습니다만은. 네. 근데 새롭게, 이제는 노회찬 의원도 안 계시고, 심상정 의원이 중간에 간뒀기 때문에. 그래서 그만큼의 주목을 끌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인물이 전당대회에서 뽑힐 수가 있겠느냐, 이런 고민도 좀 하실 것 같은데요? 네, 현실적으로 그런 고민들도 있습니다만, 앞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당이 이제 쇄신과 혁신을 해야 되는 시기이고, 또 그런 혁신과 쇄신을 새로운 리더십들이 가야 향후에 더 많은 심상정, 더 많은 노회찬들이 또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능동적 대응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21대 국회에서 집권당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이중대 아니냐, 정의당이 이런 비판도 네네. 있었습니다만 민주당 지지자들한테 그렇다고 해서 지지받고 박수 받았던 건 또 아니거든요. 네, 그게 이제 현실적인 문제입니다만, 이게 이제 전통적으로 민주대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제 이번 총선을 통해서 그런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저희 정당의 판단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대한민국 미래를 개혁해 가는 데 있어서 김태년 원내대표도 저희들이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정의당은 개혁의 파트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저희들도 현재 코로나19 위기가 몰고 오고 있는 민생 위기를 시급히 함께 극복해 가야 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김태년 대표는 이제 속도
속도를 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저희 정당 입장에서는 속도도 중요하지만 또 방향과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다. 예. 그런 측면에서 코로나19 극복 이 길을 위한 협력은 함께하겠다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 다른 야당에서 정의당 보고 민주당 이중대라고 비판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개혁의 파트너 그 20대 때 다른 당에서 뭐 청문회 있었을 때 반대하면은 안 받아줘도 정의당에서 반대하면은 그때는 이 정의당이 데스노트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인사를 철회하거나 했단 말이죠. 그건 네네. 일종의 개혁의 파트너로 인정한 거 아닙니까? 뭐 개혁의 파트너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정의당의 목소리가 예. 보편적인 우리 국민들의 눈높이의 목소리라고 하는 것을 아하. 인정한 거라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이번에 그 여러 가지 의혹이 불러오고 있는 윤미향 당선인 관련해서는 어떤 스탠스이십니까? 일단 저희 정의당은 일단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의구심이 해소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1차 입장인 거고요. 예. 다만 분명한 것은 위안부 진상규명과 또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일본의 책임 추궁을 위한 시민사회 헌신적인 노력과 성과가 이 예. 문제로 인해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요. 예. 또한 앞으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사과와 그리고 피해자 명예회복 그리고 배상이 이루어질 때까지 위안부 해결을 위한 시민운동과 정치권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셨죠? 네, 만났습니다. 예, 어떤 얘기 나오셨습니까? 오늘 자리에서는 이제 5.18 진상규명과 역사에 대한 모독을 방지하는 정치적 역할과 입법적 역할을 주호영 원내대표님이 주도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신상정 대표님이 좀 제안을 했는데 예. 조영 대표께서 그렇게 하시겠다. 한 사건들이 40년이나 60년 동안 예. 계속 논의되는 것 자체가 또 국력 낭비이고 예. 또 시간이 지날수록 진실을 발견하게 어려워지기 때문에 예. 정치 공방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현대사의 불행과 질곡을 빨리 정리하고 국민 통합의 미래로 나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화답을 주셨습니다. 예. 여당 대표하고의 만남 계획은 없습니까?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예. 예, 아까 그 민주당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하라고 제가 여쭤봤는데 네네. 당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것들. 네네. 총선 직전에 정의당 청년 후보들이 조국 사태 당시 정의당이 보인 태도를 깊이 반성한다. 이렇게 네네. 얘기해서 이때도 좀 양쪽으로 욕을 좀 들으신 것 같았어요. 네네네. 예, 정의당에 좀 굉장히 곤란한 입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도 드는데. 저희가 이제 이른바 조국 그 사태에서 이제 정의당이 선택의 순간을 맞이했을 때 예. 아주 어려웠던 부분은 이제 조국 전 장관에게도 할 말이 있었고 또 검찰에게도 할 말이 있는 상황에서 사실 마치 누군가의 손을 들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이제 느껴졌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돌이켜 보면 임명에 반대했다면 뭐 당장 어려웠을지라도 조국 전 장관에게도 검찰에게도 할 말을 다 하기 어렵지 않았을 텐데 예. 어렵게 임명 창당을 하고 보니까 누구에게도 할 말을 못하는 아주 어정쩡한 상황이 벌어져서 양쪽으로부터 오히려 더 많은 비판을 받았던 것이고 또 저희 정의당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21대 국회에 대한 포부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의당에게 주신 9.6% 270만 명의 국민들의 뜻을 이어가는 것은 정의당이 진보정당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다시 찾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길은 국민들의 삶과 그리고 국민들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는 이해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국회에서 더 널리 울려 퍼지게 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명을 잊지 않고 정의당의 길을 더욱더 굳건히 걸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의당의 배진교 원내대표였습니다. 1, 2부 순서 마치고요. 뉴스 듣고 3부로 찾아오겠습니다. 아 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YTN 뉴스 FM, YTN 라디오 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3부 시작합니다. 코로나19로 영화계도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지금의 침체된 분위기를 바꿀 수 있는 영화 행사가 이번 주 금요일 남산에서 열리는데요. 들꽃 영화상입니다. 매년 4월에 열어왔는데 올해는 좀 늦어지긴 했습니다만 코로나를 뚫은 국내 첫 영화 행사인 만큼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겠죠. 두 분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들꽃 영화상 운영위원장인 노잼진 오동진 영화평론가.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또 영화 기생충의 번역가로 알려져 있죠. 들꽃 영화상 집행위원장 맡고 있는 번역가이자 영화평론가 달시파케 씨,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오동진 평론가는 뭐 저희 방송 고정 패널이었으니까 네. 아마 그 프로 부활할 겁니다. 기다려주세요. 좀 기다리겠습니다. 총선 때문에 사라진 프로였는데. 요새 나간 데가 없거든요. 네. 네. 예. 다시 불러주십시오. 네. 예. 그런데 예, 잘 알고 있을 테고 우리 청취자들이 달시파케 씨는 전화로 인터뷰 한번 했었고. 네, 맞아요. 예. 네. 스튜디오에 모처럼 나오셨으니까 우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뭐 여러분 안녕하세요. 제가 달시파켓이라고 하고요. 예. 네. 그 기생충 때문에 한참 바쁘셨잖아요. 이제 바쁜 건 좀 없었습니까? 오히려 기생충 이후로는 그 자막 부탁하는 감독들 되게 많아졌어요. 더 늘었군요. 네. 예, 더 바빠졌군요. 예. 원래 이제 학교에서 그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예. 그 코로나19 때문에 학교 강의는 좀 멈췄고 대신, 네. 번역 작업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우선 오동진 평론가가 이 들꽃 영화제, 들꽃 네. 영화상이 뭔지 좀 설명 좀 해주세요. 독립영화의 이미지와 들꽃의 이미지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는 그렇죠. 분들 많죠. 예. 들꽃처럼 거친 곳에서도 생명력을 갖고 살아나는 그런 꽃처럼 한국의 독립영화가 지금까지 그렇게 이어져 왔다고 생각하고요. 예. 독립영화에 대한 배려가 좀 없었어요. 예. 산업적으로도 그렇습니다만 뭐랄까요, 이렇게 시상의 측면에서도 예. 영화제에서 일부 섹션에서 독립영화를 좀 배려하고 보호하고 상도 주고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오로지 어워드만 하는 건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한국에서 국내 독립영화를 위한 상을 만들자. 이것이 이제 달시파켓의 의도였고요. 제가 같이 이제 손을 맞잡고 예. 같이 만들게 된 예. 7년 전에 만들게 된 영화상입니다. 달시파케 씨는 그러면 어떤 생각으로 이 영화제를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신 겁니까? 뭐 10년 전부터 그 독립영화 많이 개봉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내가 보는 영화 중에 되게 굉장히 좋고 근데 사람들이 잘 모르는 영화 꽤 많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Independent Spirit Awards이라고 조금 더 뭐 독립적이나 뭐 조회수한 영화 위한 시상식이고 예. 영국에는 뭐 British Independent Film Awards도 있고 그래서 꼭 한국에서 그런 시상식이었으면 좋겠다고 제가 먼저 컬럼 샀는데 뭐 제가 직접 하게 된 줄 모르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올해도 사실 125편의 독립영화를 대상으로 시상식을 꾸렸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25편을 다 못 봐요. 예. 근데 달시파켓이 이제 예전부터 한국 영화를 외국에 소개시키는 그 과정에서 저 같은 국내 영화평론가도 못 보는 한국의 독립영화를 다 본 거죠. 근데 이제 본인이 봤을 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안타까웠군요. 네. 예. 사람들한테 알려야 되겠고 예. 특히 해외에 알려야 되겠다 예. 이런 생각에 이제 그래서 칼럼을 썼고 의기투합해서 만들었다. 예,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제 저는 영어 이름이 와일드 플라워라는 영어 이름을 가져와서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미지가 어울리니까. 네네. 같이 만들게 됐죠. 갑자기 궁금점. 네. 영화상을 이렇게 제정하고 만들려고 하려면 돈이 상당히 들어가는데. 오동진 평론가 생계형 평론가 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처음에 정말로 아무것도 없이 했었어요. 근데 그게 그 인디펜던트 스피릿에 맞는 거긴 했었어요. 정말 저희가 처음에 첫 회를 했을 때 트로피를 줬는데 트로피 케이스도 없었어요. 그래서 트로피를 받아간 감독과 뭐 영화인들이 그걸 쇼핑백에 넣어가고 막 이랬거든요. 아니 어쨌든 네. 그 뭐 대관을 하든 네. 트로피를 만들든 네. 돈이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사비로 하셨습니까? 처음에는 뭐 거의 돈을 못 들였고요. 예.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운영위원장, 집행위원장이잖아요. 그래서 운영위원장은 일종의 살림을 맡아서 한 거니까 예. 제가 이제 상업영화에서 돈을 번 제작자들한테 돌아다녔군요. 네, 그렇죠. 협박을 해서 그 정도는 이제 제가 영화계의 구력이 있기 때문에 예. 초기에는 그렇게 사실 굉장히 많은 사람들 품앗이로 했고요.
조금씩 이제 키워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느끼는 것은 영화제가 뭐 지자체가 한꺼번에 돈을 몇십억씩 주고 영화제를 만들기도 합니다만 영화제 본세계 영화제는 아주 조금씩 성장한다. 아주 더디게 성장한다는 것을 들꽃 영화상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네. 자, 벌써 7번째 시상식을 맞는데 코로나19 때문에 각종 영화제 시상식이 다 네. 연기되거나 취소됐거든요. 네. 들꽃 영화상에 기대하는 영화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특히 올해 너무 힘든 해가 됐으니까 극장에서 영화 거의 개봉 못하고 있고 예. 그 영화제 특히 큰 영화제는 요즘에 개최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리는 비교적 하루만 있는 행사라서 우리 꼭 취소하진 않고 예. 우리 좀 강행한 편이었어요. 그리고 좀 뚫고 나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했었고 전주영화제가 무관객 영화제를 하잖아요. 그래서 축구도 아니고 사실은 영화라고 하는 행사는 사람들이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면대면으로 해야 되는 그 행사라서 저희는 어쨌든 어려운 시기지만 이 어려운 시기를 뭔가 뭐랄까 이렇게 실천적으로 좀 뚫고 나가자라는 그런 생각으로 행사를 좀 강행하고 있습니다. 예. 네. 1회가 2014년에 있었는데 수상작이 지슬. 네. 예. 이건 제가 봤네요. 네. 다행스럽게. 네. 예. 다행이네요. 본 영화입니다. 제가 저희 팬들과 함께 단체 관람한 기억이 나네요. 아마 올해 후보들 작품 중에서도 이동영 작가가 본 작품 꽤 있을 거예요. 벌새 같은 작품 보지 않았어요? 못 봤습니다. 그렇군요. 예. 영화 볼 시간이 없습니다. 저는. 그렇군요. 아니 저희한테도 이 독립영화 쪽에서 좀 홍보해달라는 요청이 많이 오거든요. 네. 그래서 가끔씩 지금은 좀 그렇습니다. 예전에 많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홍보를 해서 단체 관람도 하고 있는데 정말 아까운 영화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알리고 싶어서 다시 박혜 씨가 한번 만들어보자 했던 것이고 어떻게 해서 좀 효과는 있는 것 같습니까? 좀 부흥이라든가 아니면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가져준다든가. 아마 좀 더워진 것 같아요. 우리 시상식 하면서 일단은 영화인들은 이 시상식 많이 환영하게 됐고 그리고 배우 예를 들면 어떤 배우가 그 나무주연상 받으면 옛날에 안재홍도 사실 뜨기 전에 우리 시상식에서 나무주연상 받았는데 뜨기 전에 네. 그런 배우 많아요. 들꽃 키드가 꽤 많아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도움이 된 것 같고 배우 사람들은요 2가지를 줘야지 춤을 춰요. 칭찬을 주거나 돈을 주거나 그런 거죠. 그래서 들꽃이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3가지 모토를 잡았는데요. 우리 다시 바켓하고 저하고 실질적인 돈을 주자. 직접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상금을 주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해외에 내보내자. 그래서 또 해외에 지금 다시 바켓이 관계하고 있는 이탈리아 우디네이 영화제 또 제가 관계하고 있는 일본의 영화제 이런 쪽으로 수상자들을 연결시키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동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산업적으로 좀 도움을 주자. 후반 작업이라든가 이런 등등. 그래서 서울산업진흥원하고 MOU도 맺고 이렇게 좀 다각도로 사업을 좀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2015년 2회 때 안재홍 씨가 족구왕으로. 네. 이것도 좋은 작품이었는데. 그렇죠. 예. 네, 그 족구왕에서는 여자 주인공도 상당히 소위 말해 떴는데 여성분. 여자 주인공. 성함이 지금 생각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네. 어쨌든 안지영도 들꽃 키드입니다. 네. 최우식 씨도 신인나무상을 받았네요. 최우식이야말로 들꽃 키드죠. 네. 그래서 최우식은 아직도 저를 만나면 대단히 반가워요. 우리가 대단히 친합니다. 그래서 그런 젊은 감독과 젊은 배우들을 우리가 많이 알고 있죠. 그럼 좀 뿌듯하시겠네요. 이렇게. 네. 실제로 그래요. 너무 좋아요. 그때 신인이 이렇게 지금 성장했다. 이솜 이런 배우도 사실은 작년에 소공녀로 상을 탔습니다만 저희 영화상을 통해서 더 많이 알려졌죠. 그래서 저희는 정말 좋아요. 예. 근데 독립 영화 만드는 분들이 예산이 좀 없다 보니까 그렇죠. 네. 정부에서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영화진흥위원회를 통해서 지원을 받죠. 예. 그런데 이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것들은 아무래도 좀 이렇게 집중하기보다는 풀뿌리 민주주의 형식으로 이제 지원하니까 좀 여전히 모자라죠. 네. 많은 기회가 주어져야 되는데 이게 들꽃 영화상 그런 기회를 조금 더 많이 포착하고 좀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박혜 씨는 어떻습니까? 다른 나라의 독립영화와 한국의 독립영화와의 다른 점이랄까요? 좀 특색 있는 점이랄까요? 네, 느낌은 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제
한국 영화 볼 때 약간 뭐 외국인 입장으로 볼 때는 한국 독립 영화는 되게 솔직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국 사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싶으면 사실 뭐 큰 영화 보면은 되게 화려하게 나오지만 근데 100% 믿을 수 있는지 모르겠고 근데 한국 독립 영화에서 나오는 한국 사회가 좀 더 솔직한 모습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또 솔직하다 좀 더. 네. 거칠긴 해도. 네. 예. 올해 들꽃 영화상 노미네이트된 어떤 영화들이 있죠? 저희가 한 31편 정도가 지금 본심이 올라왔고요. 예. 네. 저희 그 시상식의 특징은 시상식 당일까지 그 수상자들은 다시 밖에까 저밖에는 모릅니다. 네. 미리 알려주고 주고 이거 없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서 뭐 상을 주면 온다, 뭐 오지 마라 뭐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전 후보자가 거의 다 참석하는 영화제고요. 저희가 그런 전통을 한국에서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편 정도가 올라왔고 여러분들 잘 아는 김보라 감독의 벌새 같은 작품도 올라왔고요. 이옥석 감독의 매기도 있고 윤가은 감독의 우리 집 같은 작품도 있습니다. 제목을 들으시면 아마 아실 텐데 독립영화라서 그 놓친 영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윤희에게 같은 작품은 김희애 씨가 나오는 영화여서 또 나름 흥행도 했는데 그렇죠. 네. 윤희에게도 역시 저예산 영화고요. 저희가 10억 미만 그러니까 예산 10억 미만의 작품들을 저희 후보로 잡고 있고요. 하루라도 극장 개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그 다시 파켓이 125편 전부 다 보고 저는 125편 다 못 보고요. 125편을 보고 1차로 다시 파켓이 거릅니다. 그래서 이제 그 80몇 편을 2차로 예심을 하고 30몇 편을 본심을 하는 거죠. 예. 이 다큐멘터리도 많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김군이나 김복동 같은 영화는 이 다큐멘터리잖아요. 네, 들어갔죠. 네. 정성일 감독의 녹차의 중력, 임권택 감독에 대한 얘기고요. 그리고 북한 6.25 전쟁 당시에 당시 소련으로 영화 유학을 떠났던 8명의 젊은 청춘의 이야기를 그린 굿바이 마이 러브 NK라는 그런 다큐멘터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가 굉장히 좋은 작품이 많다는 것을 들꽃 영화상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영화와 다큐멘터리 따로따로 시상을 하는 겁니까? 그렇죠. 네. 따로 시상하는 것도 있고. 네. 총 14개 부문인데요. 그러니까 극영화 감독상, 다큐멘터리 감독상이 있고요. 그게 각 부문에서는 최고상이고 이걸 통틀어서 이제 대상이 있죠. 네. 예. 근데 올해 시상이 좀 더 특별한 것이 수상자 전원에게 기초 서득에 해당하는 상금을 준다. 이건 뭡니까? 정부가 100만 원 줬잖아요. 예. 저희는 그보다 좀 더 주는 쪽으로. 상금을. 그래서 제가 그 특정 기업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거기서 밝히고 싶어 하지도 않고. 그래요? 그래서 특정 기업에 그런 상금을 요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상금을 다 나눠주는 걸로. 실제로 코로나 이전에도 독립영화를 하는 사람들은 생계가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예. 술 한 잔 속 시원하게 마실 수 없고 그래서 직접 지원이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왔고 네. 물론 이제 다시 파켓과 저도 직접 지원이 굉장히 중요한 사람입니다만 그렇게 나눠주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런데 그 성공한 영화 제작자나 이런 분들은 오평론가 쓸까 하면 불안하겠네요. 또 뭐 달라고 하지. 그렇죠. 네, 그런 면이 있어요. 네. 그리고 귀신같이 제가 그 돈 번 수익금이 들어오는 날짜를 제가 잘 알거든요. 그런 날짜 제가 찾아가죠. 팟빵이 이정희님께서 미르 미디어 상도 하나에서 스폰 해주세요 그랬는데 이거 미르 미디어가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데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저는 이름을 꼭 달아주세요. 네. 받습니다. 미르 어워드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다음 시상식 때는 꼭 우리 회사 이름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자, 그 코로나19 때문에 뭐 영화계뿐만이 아니고요. 뭐 음악계, 뭐 연주계 다 어렵습니다. 지금 문화, 창작, 예술계가 다 어려운데 특히 이게 다른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문화예술계가 또 부익부 빈익빈이 심하지 않습니까? 네. 이렇게 되면 그 창작을 하고 싶은 욕구조차 사라져버릴 것 같아서 좀 걱정입니다. 네. 글쎄요,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만 아마 더 예술을 만들고 싶은 마음 생기는 사람도 꽤 있을 것 같아요. 행정적으로 보면 저는 그래서 예술인들에게는 우회적 지원이 아니라 직접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독일의 모니카 그리터스 같은 문화부 장관은 막 돈을 쏟아붓거든요. 어려울 때 예술이 진짜 예술이다. 그래서 그런 뭐 창작자들에게 생계를 지원하는 지원금들도 많이 늘려놨고 그런 것도 이제
우리나라의 그 문화행정가들이 조금 뭐랄까 롤모델을 좀 삼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 마음입니다. 예. 그 김대중 정부 들어서면서 영화에 대한 지원이 많아졌지 않습니까? 네. 지원은 하되 간섭하지 말라. DJ 김대중 대통령 정말 그건 실천하신 분이에요. 네, 그건 정말 어느 대통령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소위 국정농단이 있었던 그때 보시면 블랙리스트 있었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가 만들어놨던 그 모토는 여전히 유효한 그런 모토라고 생각합니다. 백범 선생도 내가 정말 바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다. 문화강국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 문화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다시파켓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문화의 중요성. 예. 이게는 전체성에 관련된 일이고 그리고 뭐 소프트 파워에 관련된 일이고 근데 우리 아마 누구나 살면서도 문화 문화가 되게 중요한 역할 된 것 같은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옛날만큼 집이 많이 나갈 수는 없고 문화 중요성은 아마 더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정체성이란 말이 제일 맞는 말인 것 같아요. 다시파켓하고 저가 만난 지 한 15년 됐거든요. 15년 좀 넘은 것 같은데 저 친구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문화로 사실은 미국인이잖아요. 보스턴 출신이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하고 사실은 이렇게 완전히 다른 나라의 사람인데 영화와 문화로 얘기하면 우리가 정체성이 같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측면들에서 한 번도 저는 저자를 미국인이라고 생각한 적이 별로 없습니다. 다시파켓 씨는 약주 좀 하십니까? 무지 많이 하죠. 그래요? 그럼 제가 그려지네요. 두 사람이 앉아서 술 한잔 하면서 얼마나 많은 얘기를 할지, 영화 얘기를 할지. 그리고 한국 영화를 안 보는 영화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조금 선배인데 오히려 제가 많이 물어보죠. 그 영화 봤어? 어떠니? 그러면 다시파켓이 그 영화 형 꼭 봐야 돼. 그럼 제가 꼭 보고요. 그러니까 권하고 싶지 않을 때는 말을 좀 흐려요. 그래서 꼭 그럼 저도 이제 패스. 예. 근데 그 영화 보는 시간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뺄 수 있습니까? 힘듭니다. 뭐 집에서 보는 것도 있고, 극장에서 보는 것도 좋은데, 영화제나 개봉할 때. 그럼 요즘 극장 가는 거의 손님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올해 특히 집에서 많이 보는. 저희는 그런 작품들이 개인적으로 오니까. 근데 다시파켓은 정말 한국 영화를 정말 많이 보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럼 앞으로 들꽃 영화상의 목표를 할까요? 뭐 나아갈 길을 할까요? 한마디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일단 올해부터 해야 되고 영화상은 아마 역사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역사는 지금 7년 됐었는데 네, 앞으로 20년, 30년, 40년 꾸준히 하면 아마 이 영화상의 의미가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할 수 있는 만큼 영화에는 좀 더 주고 싶은 마음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7년 전에 소주 마시면서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거 아니면 안 할래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들꽃 영화상은 새로운 작가, 새로운 작품, 새로운 젊은 사람들을 발굴하는 영화제로 하자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들꽃 영화상, 들꽃 키드는 한국 영화계에서 새로운 어떤 뉴페이스의 어떤 그런 트렌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로 저희가 채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말씀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부 순서 마치고요. 4부 안 아픈 대한민국 코너로 돌아오겠습니다. 많이 아파. 안 아파. 안 아픈 대한민국! 수요일 4부 오늘은 안 아픈 대한민국 시간입니다. 맛 컬럼니스트 황교익 씨, 안 아파 의원 강용주 원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예, 지난 월요일이 5.18 40주기였습니다. 여전히 진상규명해야 할 것들도 많고 제대로 된 책임과 사과, 처벌도 부족합니다만 곧 밝혀지리라 기대하면서 오늘은 5.18 하면 떠오르는 주먹밥 이야기와 강주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먼저 강 원장님 5.18 현장에 계셨다고요? 예, 그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제 집이 도청에서 걸어서 한 10분 거리에 있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학교 등하교 하면서 이제 80년 5.18 민주화의 봄을 보고 그래서 이제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자연스럽게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에 참가하게 됐었죠. 예. 우리가 하는 코너 중에 그 아재들 3명과 함께하는 코너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난번에 와서 5.18 이야기하면서 다들 몰랐다 어렸을 때는. 대학교 가서야 이 5.18에 참상을 들었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이제 80년대 학번, 뭐 90년대 초학번 이런 분들이었는데, 광주가 고립되었고, 그동안 계속 진실을 묻혔기 때문에 광주 이외의 사람들은 특히 학생들은 들을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교 가서 여러 가지 접하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강 원장은 현장에 계셨으니까 더 놀랐겠습니다.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는데, 내 영혼이 쨍 하고 금이 가버린 경험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날 그때 이후로는 다시는 지금 여기에 존재할 수 없는 제 삶이 완전히 무너져버린 경험이었던 거고, 그렇게 40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그 80년 5월의 그 경험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그러고 있는. 그래서 제가 80년 5월 5.18 이렇게 기념식 하고 할 때 잘 광주를 가지 않아요. 힘들기 때문에. 그때 아픔이 생각나고. 그래서 예전에 이제 광주 트라우마 센터장 할 때는 업무적으로 꼭 해야 되니까 했지만 오늘 이번에도 일부러 제가 5월 18일 월요일인데 병원 문을 열었죠. 왜냐하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일상입니다. 일상. 그래서 코로나19 때문에 일상으로 못 돌아가는 것 같은데. 예, 빨리 코로나19도 나아져가지고 일상으로 좀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황교익 선생에게 5.18은 어떤 의미입니까? 저는 그 고3 때 그 마산에서 학생이었으니까. 두 분 동갑이세요, 그러면? 저보다 강 원장님 1살 아래시고요. 그래서 뭐 같은 연배죠. 그래서 그 부마 항쟁의 현장이 있었죠. 그러고 난 다음에 80년 5월에는 이제 서울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서울역 79년에 마산에 있었고. 그래서 뭐 서울역 우연히 뭐 제가 시위를 참여한 건 아니고 서울역 앞에서 뭐 회군되는 것 이런 것을 갖다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그 광주는 대학 가서 그 힌스페트인가요? 그분이 만든 그 비디오를 보고 이제 그걸 알았죠. 근데 그게 부마와 광주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생각은 전혀 못했어요. 그냥 광주 일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한참 지난 후에야 그게 그 군부 세력이 박정희 군부 세력이나 전두환 군부 세력이나 같은 것이고 그게 부산 마산에서 하려고 했던 일이 광주에서 맞습니다. 그냥 일어난 일이다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그게 다 깨닫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광주에서 있었던 일이 부산 마산에서도 있을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것, 사실 여기에 대한 생각들, 그러니까 어느 서울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었던 거죠. 사실 그때 그 서울역에서 앞에서 회군하지 않았다 그러면 서울에서 그 일이 벌어질 수 그리고 부마 항쟁 같은 거 11.6이 없었으면 79년도 11.6이 없었으면 부마에서도 79년도에 벌어질 수 있었던 일이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저는 5.18 당시에는 너무 어려서 전혀 모르겠고요. 나중에 저도 뭐 학교를 다니면서 알게 됐는데. 자, 강 원장님은 우리 국민들이 5.18 어떻게 기억했으면 하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남아공 방식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이제 다시 과거를 되풀이되지 않도록 올바로 기억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는 일이죠. 진실을 규명하는 거고, 그 진실에 맞게 책임질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죠. 그리고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화해나 용서가 이루어지는 건데, 이 화해 용서가 아직도 40년이 지나도 안 되는 것은 진실이 안 밝혀졌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대통령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진실을 말하면 우리가 용서해 주는 일을 하자. 그래서 제일 먼저 누가 발포했는지, 두 번째 민간인 학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헬기 기관총이 어쨌는지. 저는 이 진실을 규명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만 어찌됐든 80년 5.18 이후에 광주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인권과 민주주의의 초석이고 지금 이 사회를 만든 근간이어서 저는 충분히 40주년이면 한편으로 가슴 아프고 슬프지만 정말 기뻐하고 좋아할 일이다. 특히 이번 같은 선거 같은 경우는 또 이때까지 유례가 없는 그런 압승을 거두기도 했고 그래서 더 좋은 일들. 그리고 이번에 보니까 미통당 분들도 가서 광주에 가서 헌화하고 하셨잖아요. 통합당.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광주를 어떻게 기억해야 될지 그런 거 보여주는 모습이어서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강윤주 원장의 총선 압승 이야기는 강 원장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해하시길 바라고요.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진실 이야기 했는데 아직 뭐 발포 명령자도 못 밝힌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는 고향이 이제 TK 안동 출신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줄곧 뭐 빨갱이들의 폭동이다. 그리고 그게 진실이라고 자랐습니다. 주위에 다 그런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근데 지금은 한 40년 지났으니까 지금의 우리 학생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또 그런 교육도 안 받을 거고. 조금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이야기할 것은 우리는 또 뭐 지금 뭐 광주 이야기를 해서 그렇습니다만은 늘 이렇게 하하하고 웃으면서 하는 방송 아닙니까? 분위기 좀 바꿔서. 바꿔봅시다. 힘들지만. 광주의 그 진압군들과 대비되는 시민군들 참 너무 날씨도 덥고 먹을 것도 없고 뭐 어려웠을 때 일반 민중들이 십실반 모아가지고 또 시장에 계신 아주머니들이 어렵게 이제 주먹밥 같은 거 말아줘서 나눠주고 했었지 않습니까? 주먹밥 그걸 좀 하겠는데 그 예전부터 주먹밥은 먹었죠 우리가. 뭐 조선시대부터 먹었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뭐 조선시대 밥이 있고부터 주먹밥은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이제 밥을 먹기 시작한 게 고려 중기 정도부터 그 일상식으로 먹기 시작했거든요. 그 밥은 해놓고 난 다음에 이제 급격하게 노화되고 잘 맛이 없어져요. 그리고 끼니 때가 아닌 그 밥을 제대로 할 수 없을 때에 그러니까 뭐 외출을 한다든지 여행을 한다든지 뭐 논일 밭일 하러 나간다든지 할 때 간단하게 음식을 싸 나가는 게 밥 반찬 국 이렇게 다 싸가 다니지는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간단하게 반찬이나 소금 조금 붙여서 이렇게 주먹밥 만들어서 이렇게 먹는 것은 그냥 고려시대부터 있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쌀을 주식으로 하는 모든 지역에 이와 비슷한 형태 그러니까 밥을 갖다가 덩어리로 만들어서 먹는 이런 일본에 오니기리 같은 일본에도 있고요, 이탈리아에도 있고요, 중국에도 베트남에도 있고요, 태국에도 있고요. 이렇게 둥그렇게 아니면 뭐 삼각 모양이든지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덩어리로 밥 덩어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먹는 꽤 오래됐다. 오래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밥은 갓 지었을 때 제일 맛있으니까. 근데 주먹밥이 맛은 없는 음식 아닙니까? 맛은 없지만 맛있을 때도 많거든요. 강 원장님은 그때 광주에서 주먹밥을 현장에서 드셨을 것 같아요. 저희들 먹었죠. 그래서 이번 광주 민주화운동 40주년 기념 엠블렘이 주먹밥을 형성한 거예요. 그래요? 5월 주먹밥. 5월 주먹밥을 한 거여서 이제 광주 분들에게는 5.18이라고 하는 것은 주먹밥하고 떼어낼 수 없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나눔과 연대를 상징하는 건데 5월 21일이 되면 광주시가 전국으로 또 고립이 돼요. 방송도 다 안 되고 나가는 길도 다 막혀 있는 그 상태에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걷어서 동네 앞에다 솥을 걸고 쌀을 사서 주먹밥을 지어서 지나가는 시민군들에게 차에다가 이 다라이에다가 담아서 올려주는 거죠. 그게 이제 광주 같으면 가장 큰 시장인 양동시장이나 대인시장뿐만 아니고 우리가 언니들이 있는 황금동이나 대인동에서도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져서 이 주먹밥이라고 하는 것은 고립된 광주가 시민들끼리 같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서로 연대하고 나누는
그러나 가장 아름다움을 상징해 주는 거여서 모든 5.18에 관한 그림들이나 이런 걸 보면 주먹밥, 김밥을 올려주는 그림들이 가장 많은 거죠. 예. 대야에. 예. 다라이가 아니고 대야에 올려주는 아니, 80년 5.18 때 대야에다 아니고 다라에다 올려줬어요. 그 1980년대 상황을, 경제적 상황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리는 뭐 주먹밥 하나 뭐 대수롭지 않게 편의점 가면 뭐 1,000원 정도 뭐 이렇게 값싼 음식이지만은 1980년은 이제 산업화의 과정에서 조금 살만해지기 시작한 그 무렵이거든요. 그러니까 절대빈곤에서 벗어나기 시작한 거였어요. 그래서 보통 어머니들이 그때 당시에 어머니들은 젊은 청년들만 보면 밥은 먹었니? 하는 말이 있어요. 그 광주 같으면 낮밥 먹었냐 그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뭐 밥 때도 뭐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총 들고 뭐 왔다 갔다 이러니까 그게 마음이 굉장히 안쓰러워서 그게 이제 주먹밥이라는 형태로 이렇게 나눠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싶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주먹밥으로 이렇게 나타난 것이다라고. 그럼 하나 더 궁금한 거. 이 조선시대 때부터 아니 고려시대부터 먹었다고 하니까 이 주먹밥은 어쨌든 그 서민들 혹은 백성들이 먹었을 거라고 그렇게 봐야 되겠죠. 임금이 예를 들면 몽진을 간다든가 뭐 강화도로 피난을 간다든가 이럴 때 혹시 먹지 않았을까? 거기서 막 수라상 먹었을까요? 임금은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피난길에 먹었던 음식에 대한 기록들 이런 게 사실 그렇게 정확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옹색한 것은 맞아요. 그 뭐 남한산성에 숨어가지고 그 버틸 때 뭐 이럴 때에 대한 묘사들 이렇게 보면 뭐 겨우 젓갈 한 통 가지고 뭐 나눠 먹고 하는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그런데 임금도 뭐 지도 인간인데 배고프면 뭐 주먹밥이라도 고맙게 이렇게 받아 먹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알겠습니다. 강 원장님은 이제 미식가니까 워낙 뭐 만나는 거 이런 거 다 전국으로 돌아다니고 찾아다니고 주먹밥을 일부러 먹진 않을 것 같아요. 최근에는. 주먹밥은 일부러 먹진 않는데 지금 광주에서는 주먹밥을 가지고 이 5월 주먹빵이라고 빵도 만들고 주먹빵 형상을 한 그 주먹밥을 밥 콘서트라 해서 주먹밥으로 이번 5.18 40주년을 만들어서 주먹밥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리고 건강식으로 하는 그런 빵들을 좀 만들고 있어요. 빵과 밥을. 특히 5월 주먹빵 같은 경우는 이 주먹 모양으로 주먹밥 모양으로 만들었는데 이 광산구 본향이 이 밀이 많이 나는 데예요. 그게 우리밀로 만들었는데 그 빵을 받으면 눈물이 콱 나요. 왜냐하면 그 빵을 싼 종이하고 거기에 이렇게 저희가 들어있는데 80년 5.18 당시의 사람들을 기록을 한 그 기록들 중에서 그 글들을 담아서 보내요. 그런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80년 5.18 5월 27일 밤이에요. 5월 26일 새벽인데 도청 담디가 고모집인데 이 담만 넘어가면 되는데 가면 되는데 근데 안 갔어요. 그런 내용들을 33가지를 담아서 이 빵하고 어울리게. 근데 저는 그러면 빵 먹을 때 울 것 같아요. 그거 몸복? 그거 읽으면서 그거 눈물 났어. 몸매요. 이게 너무 우비가 과하다는 생각. 분위기를 좀 바꾸자 했더니 계속 그쪽으로. 아니 그래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려요. 자, 우리 유튜브로 김현근님께서 저는 주먹밥 먹으려고 닭발을 시킵니다. 좋죠, 맞아. 매운 닭발 먹을 때 딱이죠. 자, 그럼 그게 주먹밥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거 너무 작아가지고. 너무 작죠. 조그만하게. 그거는 뭐. 매울 때 같이 함께 먹는 건데. 매운 닭발 먹을 때 꼭 같이 시켜서 먹습니다. 그 주먹밥과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이랄까요? 뭐 지금 닭발도 있고 아니면 뭐 옛날 같았으면 뭐 함께 먹는 게 없을 거니까 뭐 함께 먹을 국 종류? 그게 뭐 주먹밥에 뭐 따로 어울릴 만한 이런 것을 찾기가 힘들어요. 사실 주먹밥은 그것처럼 완결되어 있는 거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간도 그리고 안에 넣는 뭐
그 여러 가지 뭐 넣을 수도 있겠죠. 반찬류를 다져서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로 완결되는 거지. 그 주먹밥에다가 따로 반찬, 따로 국 이렇게 먹는다는 게 저는 그렇게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냥 주먹밥에는 그냥 맹물, 물이 맞죠. 간이 다 맞춰져 있으니까. 주먹밥에 잘 어울리는 것은 이 반찬 정이죠, 정. 이 택시 운전사 천만 영화에 김만복이가 10만 원 주겠다 지금 몰고 광주 도착했던 게 광주역이잖아요. 네. 그래서 뚫레뚫레 하고 있는데 중국밥을 주잖아요. 아이고 이건 먹으셔야 그랬더니 이 송강호가 그거 먹으면서 그렇죠. 웜에 전라도 음식 잘했는데 아무것도 안 들어. 간이 딱 맞고 맛있어야. 맞죠. 뭐 이러면서 그런 거죠. 그래서 간만 맞으면 돼. 간만 맞아서 아이고 외지사람 차 몰고 왔는데 정이니까 드세요. 그랬을 때 맛있는 거고. 근데 또 한 가지 주의해야 될 건 있죠. 주먹밥을 먹을 때는 꼭 씹어 먹어라 얹힌다. 예. 그러면 간 맞아야 된다는데 소금으로만 합니까? 다른 뭐 소금으로 참기름이나 뭐. 그게 좀 그 다른 부재료가 들어가면 이렇게 뭉쳐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 주먹밥 할 때는 뭐 김밥 쌀 때도 마찬가지지만은 이게 밥을 약간 좀 되게 하죠. 이게 잘 뭉쳐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먹밥을 맛있게 하려 그러면 이게 쌀이 중요하겠네요. 그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탄력이 있고 이게 뭉그러지지 않는. 그쪽에서 나오는 쌀 중에 하나가 그 동진벼 있거든요. 동진. 동진벼가 약간 그 찰기가 좀 있고 이게 잘 풀어지지 않는 쌀이거든요. 그래서 신동진벼 가지고 요거 한번 주먹밥 만들면 이것도 괜찮겠네요. 그쪽 지역의 쌀이니까. 일제 때 동진 그게 수리조합이 일본인이 하던 엄청나게 큰 좋은 쌀이 나는 지대에서 그렇게 했었죠. 그래서 소금으로만 하기 제일 낫다. 그리고 이 밥이 또 잘 이렇게 만지고 하면 잘 쉬어요. 근데 뭐 요즘은 뭐 깨도 뿌리고 김가루도 넣고 뭐 하잖아요. 요즘은 그 광주 지역에서 이게 주먹밥 이렇게 파시는 그 동네 그 어디야? 시장, 양동시장? 거기 보니까 이렇게 도시락 모양으로 이렇게 주먹밥을 팔더라고요. 한 7가지 색깔로 무지개 색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파는 거죠. 광주 송정역에 가면 그 주먹밥을 팔아요. 역에서 색깔로 되어 있는 것을. 그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주먹밥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외국 여행, 요즘 이제 외국 여행 잘 못 나가지만은 베트남, 태국, 뭐 중국 이런 데 가서 다 주먹밥 드셨어요. 이게 뭐 쫑즈라 그러죠. 그 댄잎이나 바나나 잎, 뭐, 이런 거로 쌓여 있었던 거 있죠. 이렇게 삼각 모양. 그죠? 모양. 요거 주먹밥이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그런 밥은 그거 외에 다른 게 없어요. 보면 뭐 코코넛 뭐 조금 첨가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 약간 달콤한 무엇을 집어넣고 이러죠. 그걸 먹을 때 뭐 딴 거 뭐 반찬을 먹고 뭐 국을 먹고 하는 거 없습니다. 그냥 그것만 먹습니다. 이게 동남아 쪽은 그걸 바나나 잎으로 싸거든요. 바나나 잎을 싸는데 우리 쪽은 찰진 자포니카 계통이에요. 일본이나 우리는 먹는 거. 근데 동남아 쪽은 인디카에서 풀풀 날리 우리가 하는 안남미여서 그렇게 잘 뭉치질 않는데 거기에다가 다른 성분 코코넛을 넣든가 이렇게 해서 밥을 지으면 그 찰기가 생겨서 이렇게 바나나 잎으로 쌀 때 우리 먹는 그렇게도 잘 쉬지 않는 그런 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광주 주먹밥 가지고 그런 음식 만들 수 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9180님, 애기들 키울 때 항상 김을 가지고 다니면서 식당 갈 때 김을 잘게 부셔서 조그만 주먹밥으로 만들어서 먹였습니다. 저희도 아직 애들이 어려서 와이프가 항상 김을 챙겨가더라고요. 갔어요. 김하고 잘 어울리죠. 김하고 밥이랑 이렇게 해서 주면. 잘 맞죠. 두 분 오늘 주먹밥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